1978년 6월 2일 보잉 747기가 일본 오사카 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객기가 육지를 밟은 순간 항공기는 흔들리며 살짝 튕겨나갔고 테일 스트라이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여객기의 뒷부분이 땅에 부딪혀 갈려나갔습니다. 거친 착륙으로 인해 몇몇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대체로 경미한 부상이었고 모두 회복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점검과 수리를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7년 후 일어날 대참사의 발화점이 되고 맙니다. 일본항공은 1951년에 설립한 항공으로 현재 시가총액 11조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일본항공은 일본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까지 대부분 담당하고 있죠.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 항공은 많은 보잉 747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잉 747은 약 500여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고 먼 거리를 운송 가능한 대형 여객기입니다. 여기서 일본 항공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보통 국제선에 사용되는 이 여객기를 도쿄에서 오사카로 가는 매우 짧은 거리에도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운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경미한 사고가 나고 7년이 지난 1985년 8월 12일 저녁 6시 12분 기체번호 JA8119 보잉 747기가 출발하게 됩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오사카 공항으로 가는 일본 항공 123편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일본의 추석인 5번이었기 때문에 여객기는 고향에 가려던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15명의 직원과 509명의 승객이 탄 여객기는 결국 이륙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조종석 승무원은 타카하마 마사미 씨가 기장 자리를, 사사키 유타카 씨가 부기장 자리를, 그리고 히로시 후쿠다 씨가 엔지니어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경험이 풍부했고 도쿄에서 오사카로 가는 경로는 익숙하다 못해 지루한 경로였죠. 그러나 오후 6시 24분 비행기가 상공 24,400피트, 약 7,300m에 도달했을 때 비행기에서 폭발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기내는 앞이 한치 보이지 않는 안개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각 좌석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습니다. 기내 방송으로는 현재 긴급 하강 중이니 안전벨트를 하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이 일본어와 영어로 차례대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곤 항공기 계기판엔 R5 도어 쪽으로 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아간 것은 도어가 아닌 비행기 뒤쪽에 있는 수직고리 날개였습니다. 폭발 직후 비행기가 상하로 요동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기장 타카하마 마사미는 도쿄 국제공항으로 회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도쿄 컨트롤타워에서는 나고야 공항이 직선 방향으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더 쉬운 쪽인 나고야에 비상 착륙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기장은 나고야 공항의 활주로가 짧아 불시착 시 발생할 피해를 고려해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꽤나 높은 고도에 있었던 탓인지 산소가 부족해 승객과 승무원들은 저산소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의 반응은 평소보다 훨씬 더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었죠. 승무원들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10,000피트 밑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지만 비행기의 제어가 불가능해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게 해주는 유압장치 또한 파괴되어서 비행기는 통제 불능 상태로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목격자들은 술에 취한 새처럼 날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휴고이드 사이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직고리 날개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상하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좌우로까지 흔들렸다고 합니다. 결국 승객들은 1명, 2명,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 탓인지 유서에는 글씨체가 휘갈겨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30분 이상 유지되며 승무원들은 필사적으로 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비행기는 오른쪽으로 82도만큼 가파르게 꺾여 급강하했습니다. 기체는 타카마가하라산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기내에선 지상 근접 경고 시스템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타카하마 마사미 기장의 마지막 외침인 이젠 틀려서를 끝으로 비행기는 고꾸라져 그대로 폭발하였습니다. 이윽고 곧바로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공군이 충돌 지점을 발견해 바로 보고하였고 미국 요코타 공군 기지의 헬리콥터와 수송기 등등 즉시 출동 대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구조 작업을 스스로 처리하길 원했기 때문에 미군 공군은 파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 자위대의 헬리콥터가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어두워진 상태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 착륙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헬리콥터 조종사는 생존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살아있는 생존자가 많았고 헬기 소리가 들렸을 때 생존자들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부터 뒤늦은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을 포함한 나머지 520명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기 빠른 대응으로 미국 공군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사고 초기 부상을 입은 40명 정도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고 40명의 부상자들은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사망한 것입니다. 일본은 곧바로 사고가 난 기체의 정비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비 기록을 조사하면서 그 비행기가 7년 전인 1978년 거친 착륙으로 인해 비행기의 뒷부분이 손상을 입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7년 전 일본 항공은 이 비행기를 수리하기에 기술이 부족해 직접 보잉사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보잉 정비 담당자는 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이상하게 해버립니다. 기체 철판 두 면 사이에 있는 보강판을 한 줄로 넣어 고정해야 했지만 보강판을 2개로 절단하여 고정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점점 균열이 생겨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일본 항공 점검자들도 이 균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잉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일본항공 또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중들은 분노했으며 일본항공을 타고 여행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일본항공은 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약 7억 8천만 엔, 하나로 72억을 보상했다고 합니다. 조종 불가능한 기체를 30분 이상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타카하마 기장과 사사키 부기장의 노력을 볼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